175쪽부터 읽겠습니다. 김민아 씨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민아 씨 지금 뭐 읽기가 조금 그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정명옥 씨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고찰한 상품 유통의 직접적 형태에서는 주어진 가치량이 항상 두 개의 모습으로 한쪽 끝에는 상품으로 반대쪽 끝에는 화폐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들은 현존하는 등가물, 상품과 화폐의 대표자로 접촉한 데 불과했다. 그러나 상품 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를 상품 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정들이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이 사정들 중 가장 단순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떤 상품 종류는 그것의 생산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다른 상품 종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상품이 다르면 그것이 생산되는 계절도 달라진다. 어떤 상품은 그 자체의 시장 소재지에서 생산되지만 다른 상품은 원격 그 시장으로 영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어떤 상품 소유자는 다른 상품 소유자가 구매자로 등장하기 전에 판매자로 등장할 수 있다. 동일한 거래가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 조건은 그것의 생산 조건에 의해 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 가오의 이용은 일정한 기간 판매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구매자는 그 상품의 사용 가치를 실제로 받게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그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상품을 산다. 판매자는 현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 또는 장래 화폐의 대표자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가 된다. 이 경우 상품의 탈바꿈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도 다른 하나의 기능을 얻는다.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양도와 상품 가격의 실현이 시간적으로 이제 분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구매와 동시에 화폐가 지불되는 경우고요.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자본가가 B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B가 바로 화폐를 A한테 넘겨준다면 이때 화폐는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B가 지금 당장 현찰이 나한테 없다. 석 달 후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음을 끊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상품이 바로 화폐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판매는 이루어졌는데 그 판매 대금인 화폐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된 석 달 후에 B가 여기에다가 이제 화폐를 밀어 넣으면 비로소 거래가 완료가 되는데 이때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직 지불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판매자인 A가 채권자, 구매자인 B가 채무자로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불 수단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7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기능은 여기에서는 단순 상품 유통에서 생긴다. 유통 형태의 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능은 처음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며 동일한 유통 당사자에 의해 번갈아 가면서 수행된다.
그렇지만 이 대립은 처음부터 별로 기분 좋은 것이 못 되며 더 쉽게 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등장인물은 상품 유통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대 세계의 계급 투쟁은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투쟁 형식으로 행해졌는데 로마에서는 채무자 평민들의 몰락으로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노예로 되었다. 중세에는 이 투쟁은 채무자 영주들의 몰락으로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그 경제적 기반과 함께 상실했다. 그렇지만 이 두 시기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화폐 관계는 경제적 생활 조건의 뿌리 깊은 적대 관계를 반영했을 뿐이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채권 채무 관계는 단순 상품 유통, 상품 유통의 결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 즉시 화폐가 지불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도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그 로마가 처음에 번성하는 방식이 그 로마의 이제 그 군사력 이제 주력을 로마군의 이제 주력을 이루었던 것이 중장보병이었고요. 그 중장보병은 사실상 그 소농들이었죠.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그 자들이 소농민으로서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정복 전쟁에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나라 자체는 부강해졌는데 평민들이 제대로 농사 못 지으면서 결국 이제 채무자가 되고 예, 이전에 그 병력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노예로 되면서 예, 그 최전성기가 바로 이제 몰락이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 사회인데 역설적으로 노예가 그 다수가 되면서 몰락이 시작이 되죠. 중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인들이 이른바 원격지 무역 같은 걸 통해서 희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영주들한테 이제 그 바가지를 씌워서 팔아먹으면서 그 농노들한테 얻게 되는 이제 지대를 담보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득을 챙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귀족들이 몰락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상품 유통과 무관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다? 상품 유통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은찬 씨 부탁합니다. 상품 유통 분야로 되돌아가자. 여기에서는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등가물이 판매 과정의 두 끝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 화폐는 첫째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 가치 척도로 기능한다. 계약에 의해 확정된 그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 즉 정해진 기한 안에 그가 지불해야 할 화폐액의 크기를 측정한다. 둘째로 화폐는 관념적인 구매 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오직 구매자의 지불 약속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의 소유자를 바꾸게 한다. 지불 기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불 수단은 형식적으로 유통에 들어선다. 즉 구매자의 손에서 판매자의 손으로 옮아간다. 유통 수단이 퇴장화폐로 전환된 것은 유통 과정이 제1단계 이후에 곧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품에 전환된 모습, 즉 화폐가 유통에서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불 수단이 유통에 들어가는 것은 상품이 이미 유통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일이다. 화폐는 이제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 및 절대적 존재 형태, 즉 일반적 상품으로서 독립적으로 개입해 유통 과정을 종결짓는다. 판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화폐로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고, 화폐 채장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상품을 화폐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였으며, 채무를 진 구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만약 그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물은 강제로 매각된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치 형태, 즉 화폐가 이제 유통 과정 그 자체에서 생기는 사회적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판매의 자기 목적으로 된다. 예, 좋습니다. 네,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때 이게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행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만기가 된 어음에 대해서 B가 화폐를 밀어 넣을 때입니다. 자, 그 이전에는 화폐가 처음에는 이거 얼마짜리냐라고 물었을 때 가치척도로서 기능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당장 화폐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지불 약속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구매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음 같은 걸 이제 넘겨주고 몇 달 후에 갚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지불기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과정을 매개할 뿐이에요. 근데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뭐다? 교환 가치의 절대적 존재 형태로서 독립적으로 개입해서 유통 과정을 종결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화폐에게 요구되는 이제 자격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과정을 매개하는 것으로만 필요한데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교환 가치의 절대적인 존재 형태로 등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불을 위해서 채무를 진 구매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이제 담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구매자는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기 전에 화폐를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다시 말해 그는 상품의 제1탈바꿈에 앞서서 제2탈바꿈을 행한다. 판매자의 상품은 유통하지만 그 상품의 가격은 오직 민법상의 화폐 청구권으로 실현된다. 그 상품은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사용가치로 전환된다. 그 상품 후 제1탈바꿈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예, 그렇죠. 판매하기 전에 구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거는 판매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화폐로 구매하는 거였잖아요. 성경책을 판매해서 화폐를 얻은 다음에 위스키를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위스키를 먼저 외상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외상을 갚기 위해서 성경책을 판매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판매하기 전에 이제 구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유통 과정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만기가 되는 채무들은 이 상품들의 판매 때문에 채무가 생겼다. 이 가격 총액을 대표한다. 이 가격 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은 먼저 지불 수단의 유통 속도에 달려 있다. 이 유통 속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는 A가 자기의 채무자 B로부터 화폐를 받아 그것을 다시 자기의 채권자 C에게 지불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의 연쇄이고, 둘째는 지불 만기일과 지불 만기일 사이의 시간상의 간격이다. 채무의 연쇄, 즉 지체된 제1탈바꿈의 연쇄는 이전에 고찰한 탈바꿈 계열들의 디엉킹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통수단의 유통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관련을 표현할 뿐 아니라 이 관련 자체가 화폐 유통 안에서 일어나며 또 화폐 유통과 더불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불수단의 운동은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련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많은 판매가 동시에 나란히 일어난다는 사실은 유통화폐량이 유통속도에 의해 보충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사실은 지불수단의 절약을 위해 새로운 자극을 준다. 여러 지불이 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지불의 결제를 위한 독특한 시설과 방법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한다.
예컨대 중세 리옹의 어음 교환서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B에 대한 A의 채권과 C에 대한 B의 채권, A에 대한 C의 채권 등등은 서로 마주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까지는 정의 양과 부의 양으로 상쇄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채무 차액만을 청산하면 된다. 지불들이 많이 집중되면 될수록 차액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따라 유통되는 지불 수단의 양도 적어진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불 수단으로서의 이제 기능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만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화폐량과 이제 별도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필요하느냐. 이 지불수단의 유통 속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유통수단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됐을 때 이제 만기가 언제냐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게 연쇄적이냐 동시적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불수단의 운동은 이미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품들의 유통과 화폐 운동이 1대1로 바로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게 되죠. 무슨 소리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51쪽을 보면은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통수단으로서 화폐 운동은 실제로는 상품 자신의 형태 변환 운동이기 때문에 상품의 탈바꿈은 분명하게 화폐 유통에 반영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은 단순 상품 유통에서만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운동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본의 운동뿐만 아니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을 고려하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서술이 여기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진행된 거래의 결과를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화폐가 필요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언급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화폐량을 이제 절약하는 방식은, 하나의 화폐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결제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어음 교환소라는 방식입니다. 여러 지불을 한 장소에 이제 집중시키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어음 교환소라고 번역한 이거는 영어로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음 청산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음 청산소가 훨씬 더 이제 바로 받아들이기 쉬운 뭐 번역어일 수도 있는데 상인들이 1년 중에 이제 몇 차례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특정한 장소에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거래했던 장부를 펼쳐놓고 서로 채권 채무 관계를 따진 다음에 상쇄되는 지불들을 전부 다 떨어버리고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진 어음을 한꺼번에 이제 떨어버리는 이런 과정이 진행됐는데 오늘날엔 이게 이제 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 기능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은행의 전 단계 형태, 은행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리어링 하우스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선희 씨부터 갑니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에는 하나의 내재적인 모순이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 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화폐는 유통수단, 즉 상품 교환의 오직 순간적인 매개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 가치의 독립적 존재 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모순은 산업, 상업의 공황 중 화폐 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 이 화폐 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 결제의 인위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작용 원리의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그 교란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로 변해버린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앞서 이제 어음청산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지불이 상쇄가 되면은 그냥 숫자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화폐가.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지불을 해야 될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유통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넘어서 뭐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 가치의 독립적 존재 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공황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황 중 화폐 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각주 50번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은신 씨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모든 일반적 산업, 상업 공황의 특수한 국면으로 규정되고 있는 화폐 공황은 마찬가지로 화폐 공황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산업, 상업 공황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 그 여파로 산업과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종류의 공황과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투자의 화폐 공황에서는 화폐 자본이 그 운동의 중심이며 따라서 은행, 증권거래소, 금융계가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공황과 관련해서 낙스가 1825년부터 자본주의에서 산업순환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한 결과로 과잉 생산이 누적되면서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공황이 발발하는 과정에서 화폐 공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각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실물 부분에서의 과잉 생산과 무관하게 순전히 이제 신용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황이 터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공황은 뭐다? 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로 발발하는 그런 공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게 뭐 이런 얘기죠. 지불 연쇄가 붕괴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A하고 B 사이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B가 만기가 된 어음에 대해서 화폐를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음이 부도가 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A와 B 사이에 거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 결제의 인위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하면 즉 신용 메커니즘이 충분히 발전해 있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죠. 자본가들끼리의 거래에서는. 근데 이곳에서 이제 한 군데서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교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B가 이 어음에 대해서 지불할 걸 염두에 두고 C나 D나 E한테 똑같이 어음을 사용해서 B한테 받은 어음을 그냥 야 이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나중에 이제 B가 주면은
이걸 이제 결제하면 되니까 이걸로 줄게라고 해서 이 어음 자체를 화폐 대신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A가 이 어음을 믿고 다른 어음을 이제 발행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B가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C나 D나 E도 거의 틀림없이 A와 동일하게 행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끊어지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이제 B가 A가 아닌 다른 자본가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거래를 했다가 어음을 막지 못하면 이게 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교란이 일어나게 되고, 뭐 현실에서는 이제 거의 틀림없이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이제 은행까지도 이제 문제로 되면서 파국적인 상황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다?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폐가 계산화폐에서 갑자기 경화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화라는 용어는 우리 가치적도로서의 화폐를 공부할 때 이미 나왔어요. 다시 이제 되돌아가면은요. 지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죠. 1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134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 가격 형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교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관념적인 가치적 속에는 이제 경화가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직역하면 이제 딱딱한 화폐인데, 딱딱하다라는 게 이제 뭐냐? 실물로서의 화폐를 요구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신용 제도가 엄청나게 교란을 일으켰을 때 또는 이제 망가졌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이 끊어진 신용의 고리들마다 전부 다 이제 현찰이 필요해진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이때 여기 이제 역자주가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자, 피린 씨 읽어주세요. 더 이상부터요. 더 이상 보통의 상품은 화폐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쓸모없는 것으로 되며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가치 형태 화폐 앞에 사라지고 만다. 상품 가격의 폭락.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르주아는 호경기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상품이야말로 화폐라고 하면서 화폐를 순전히 관념적 선물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시장에서 화폐만이 상품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슴이 신선한 물을 갈망하듯 부르주아의 영혼은 유일한 부인 화폐를 갈망한다. 공항에서는 상품과 그 가치 형태인 화폐 사이의 대립은 절대적 모순으로까지 격화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화폐 현상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불을 금으로 하든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로 하든 화폐 기기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다. 이제 좋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발발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자본가들이 이제 화폐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음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화폐 구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화폐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은행권은 태환은행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이 금인 건데, 실제로 자본가들끼리 거래에서는 은행권조차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제 어음과 같은 이제 유가증권으로 거래를 전부 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때마다 이게 상쇄되고 차액만 결제해도 되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상품이 판매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경기에는 어떻게 돼요? 상품이야말로 화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엄청나게 많이 상품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황이 터졌을 때는 그 상품들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실제로 화폐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화폐 구하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공황기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화폐 핍박이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상품과 화폐 사이의 이제 대립이라는 게 절대적 모순으로까지 격화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각주 51번과 5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신용제도로부터 화폐제도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것은 실제의 공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유통 과정의 당사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앞에 머물던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래서 신용제도가 화폐제도로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용은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게 화폐제도로 전환한다. 전부 다 이제 현찰만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주 52번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순간이 상업의 은행가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는가를 다음은 보여준다. 옛날 1939년 런던 시티의 구두쇠인 한 늙은 은행가는 자기 서재에서 책상 뚜껑을 열고 자기 친구에게 면뭉치의 은행권을 보여주면서 매우 즐거운 듯이 말했다. 여기에 60만가 파운드, 60만 파운드죠. 네. 60만 파운드가 있는데 이것은 금융 핍박을 시키게 하려고 감추어 두었던 것이다. 오늘 3시 이후에는 전부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라고. 준 정부 기관지인 옵저버는 1864년 4월 24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은행권 부족을 일으키려고 취한 수단에 관해 매우 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런 종류의 수책이 취해졌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앞에서 말한 소문이 상당히 널리 퍼지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태환 요구가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태환이 정지되는 게 일상적이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폐 기근이 완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화폐를 이제 독식하고 있는 일부의 자본가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화폐 핍박을 조성하는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날까지도 벌어지는 거죠. 공황이 터질 때마다 신용금융 부분의 일부 자본가들이 엄청난 이제 이득을 얻는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되죠.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화폐가 갖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다라는 이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화폐의 등장이라는 게 공황의 이제 가능성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공황의 가능성을 낳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화폐가 등장하면서 판매와 구매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과잉 생산 공황의 가능성을 낳았고, 그리고 화폐가 갖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또 이 신용 메커니즘이 고도로 발전한 상황에서 엄청난 사고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또 여기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과 관련한 이제 강의를 제가 했을 때 상품 생산 사회,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 화폐의 존재, 그리고 화폐의 이런저런 기능들이 공항의 형식적 가능성을 낳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이런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김나영 씨 가능하신가요? 네, 이제 일정한 기간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액을 보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의 회전 속도가 일정한 경우 그 총액은 실현되어야 할 상품 가격의 총액에 만기가 된 지불 총액을 더한 다음 상쇄되는 지불들을 빼고 끝으로 동일한 화폐 조각이 번갈아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뺀 것과 같다. 예컨대 농민이 자기 곡물을 2원에 판다면
이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는 이 이원으로 이전에 직조공이 공급한 아마포의 값을 지불 기일에 지불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한 이원이 이번에는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음에 직조공이 성경책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이원은 다시 유통수단으로 기능한다. 따위. 그러므로 가격, 화폐 유통의 속도, 지불수단의 절약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간, 예컨대 1일간에 유통하는 화폐량과 유통하는 상품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유통해서 이탈한 상품을 대표하는 화폐가 계속 유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들은 유통하지만 그 등가물인 화폐는 장래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나타낸다. 더욱이 매일 계약이 맺어지는 채무와 같은 그 날짜의 만기가 되는 채무 상황은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유통에 얼마만큼의 화폐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법칙을 도출을 했었죠. 지난번에 이렇게 도출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고려하면은 이 법칙이 이제 수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된 지불 총액이 이제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예, 서로 상쇄되는 지불들은 현찰로 필요가 없으니까 빠지고요. 그 다음에 유통수단뿐만 아니라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화폐가 기능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를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 유통과 이제 화폐 유통이라는 게 이제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씨 가능하신가요? 네, 당장 답이 없네요. 루아 씨 가능하세요? 네.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서 직접 생긴다.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채무 증서가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유통함으로써 신용화폐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제도가 확대되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는 여러 가지 특유한 존재 형태를 취하는데 이 형태의 화폐, 신용화폐는 대규모 상거래 분야에서 사용되고 금과 은의 주로 소매상의 분야로 밀려난다. 예, 좋습니다. 자, 신용화폐가 등장했어요. 네,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신용화폐가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불안지폐는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생겨나는데 신용화폐는 지불수단 기능에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건 뭐냐? 외상으로 구매한 채무증서가 예, 그 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시키기 위해서 유통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그 신용화폐 예로 들었던 게 어음, 수표, 태환은행권 등등이었습니다. 자, 어음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쉽죠. 어음이 지불 약속 증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A가 B에게 상품을 판매한 다음에 에, 당장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네, 어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3개월 후에 이게 현금으로 될 건데 이게 지불 약속 증서인데 3개월 만기가 되기 전에 A가 다른 누군가 이를테면 이제 C한테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 어음을 화폐 그 대신으로 지불한다, 준다라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급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음의 뒷면에다가 자기 서명을 넣게 되죠. 흔히 이서라고 부르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에 대한 이제 채무, 그 지급 보증을 한 게 이제 B뿐만 아니라 A까지 포함되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이 어음이 화폐 대신 돌아다니면서 상품의 운동을 매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현금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화폐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수표도 일종의 어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뭐 한국에서는 뭐 일반적이지 않지만은
어쩌면 이제 뭐 신용카드 같은 거를 생각해도 되겠죠. 내가 이제 신용카드가 일종의 이제 그 수표를 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표로 이제 상품을 구매하면은 그 수표를 받은 그 상품의 판매자가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이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이 금액을 이제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이 이제 지불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표가 어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개인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수표를 쓰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입니다. 근데 이 자기압 수표라는 게 수표가 어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자, 어음은 예외 없이 그 누구누구 앞으로 발행이 됩니다. 누구누구 앞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누구누구가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A가 B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은 A가 B에게 B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또는 B가 자기 앞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이제 A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누구누구 앞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 수표에서 자기 앞이라는 건 뭐겠어요? 은행이 자기 앞 수표를 발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은행이 지불 의무가 있는 그런 어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기 앞 수표 같은 경우는 은행에 제시를 하기만 하면 은행이 만기 같은 게 이제 따로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현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자기 앞 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음 중에서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보자마자 바로 지불해야 되는 일람불 어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표도 어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태환은행권도 결국 어음이다라는 거예요. 즉 은행이 태환은행권을 발행했는데 은행권의 이제 소지자가 은행에 와서 금태환을 요구하면 바로 그것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태환은행권도 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갖는 어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용화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화폐라는 건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갖는 화폐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배후에 그 배후에 있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지불하겠다는 이제 약속을 근거로 화폐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용화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음, 수표, 태환은행권 이런 것들이 신용화폐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발점은 뭐다?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불안은행권, 불안지폐는 신용화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이제 국가 신용을 담보로 한 거니까 이것도 신용화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신용화폐이려면은 그걸 제시했을 때 그보다 상위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은행권을 가지고 그걸 발행한 정부에 가서 요구하면은 뭐하고 바꿔주나요? 아무것도 안 바꿔주죠. 국가가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화폐야 이걸로 써 해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신용화폐의 본래적 의미와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불안은행권은 절대로 신용화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말놀이를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나름 이제 명성이 있는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신용화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용이라는 단어를 임의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본래적인 의미의 신용화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상품 생산이 일정한 수준과 범위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은 상품 유통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화폐는 모든 계약의 일반적 재료로 된다. 지대나 조세 등은 현물 납부로부터 화폐 지불로 변한다. 이 변화가 생산 과정의 전체 성격에 의해 얼마나 제약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예컨대
모든 공납을 화폐로 징수하려던 로마 제국의 시도가 2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루이 14세 치하 프랑스 농민들의 극심한 빈곤은 고유의 세금 때문일 뿐 아니라 현물 조세가 화폐 조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에서는 국가 조세 수입의 주요한 요소이기도 한 지대의 현물 형태는 자연 조건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재생산되는 생산 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지불 형태가 반작용함으로써 낡은 생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터키 제국이 유지되는 비밀이 하나다. 만약 유럽에 의해 강제된 외국 무역이 일본에서 현물 지대를 화폐 지대로 전환시킨다면 일본의 모범적 농업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농업의 협소한 경제적 존립 조건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지불수단 기능은 상품 유통으로부터 출발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품 생산이 이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상품 유통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계약이 일반적 재료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대나 조세 같은 것도 화폐로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조세 급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역사적으로 지대 같은 경우는 형태가 계속 변화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노동지대라고 부르는 거죠.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는데 3일은 내 소유의 밭을 경작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영주의 밭에서 부역 노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6일 동안 내가 밭을 갈지만 거기서 나온 소출의 절반 이상을 영주한테 이제 바치는 방식, 이른바 현물지대, 생산물지대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해서 나온 생산물을 장에 내다 팔아서 일정에게 이제 화폐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른바 조세 급납화라는 게 진행이 되려면 상품 생산과 유통이 충분히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내다 팔아서 화폐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산물 형태의 예전에 지대를 줬던 생산물의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돼서 엄청난 이제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회의 이제 상품 생산의 발전 수준에 맞지 않게 시도를 하다가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이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만 이제 조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18세기 후반까지 세금을 뭘로 걷습니까? 대동법이나 이제 균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때 이미 상평통보 같은 걸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쌀이나 옷감으로 세금을 걷잖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야. 그만큼 상품 유통이 일반적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임정빈 씨 가능하세요? 네, 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김지원 씨,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자, 임정빈 씨 들려요? 읽어주세요. 네, 어느 나라에서나 관습적으로 1년 중 어떤 날들이 정기적인 지불 결제일로 설정된다. 이런 지불 기일은 재생산의 다른 순환 운동들을 무시한다면 계절의 교대와 결부된 자연적 생산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또 상품 유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불, 예컨대 도시나 지대 등의 지불 기일도 규제한다.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이들 지불에 필요한 화폐량이 1년 중 며칠에 집중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은 지불수단의 전략의 주기적인, 그러나 전적으로 표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예, 좋습니다. 자, 특정한 날짜에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내기 위한 화폐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수요가 확 줄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주 57번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은행권이 필요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종이 쪽지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생겨났는데 당일 오후에
그게 전부 다 이제 은행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그 노동자들한테 이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부 다 이제 계좌에 그 숫자를 찍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현찰로 지불할 때, 이를테면, 그리고 그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제 동시적으로 지불하는 때가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데 이제 그 흔히 떡값이라고 부르는 이제 보너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은행에 은행권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요구되는 시기가 생겨나죠.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다 명절을 세기 위해서 조만간에 사용하게 되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게 전부 다 이제 은행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자, 김민호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예, 김지원 씨. 지불수단의 유통속도에 관한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주기적 지불에 요구되는 지불수단의 양은 그 지불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불 주기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관련해서 뭐 각주 58번을 잠깐 읽어주십시오. 만약 1년 동안 총 지불액으로 4천만 파운드가 필요하다면 600만 파운드 금화로 산업에 필요한 회전과 유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패티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재치 있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지불 총액이 4천만 파운드이므로 만약 예컨대 매주 토요일마다 지불받고 지불하는 가난한 수공업자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보는 것처럼 회전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주기로 실현된다면 100만 파운드의 40분의 52분의 40으로도 4천만 파운드의 지불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기가 우리나라의 지대 지불이나 조세 징수의 관례와 같이 4분기로 되어 있다면 1천만 파운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뭐 대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불 주기의 길이에 정비를 한다. 지불 수단의 양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이제 주급으로 지불할 때는 훨씬 더 적은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필요하지만 1년에 이제 뭐 4번만 지불하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1천만 파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천만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1천만 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파운드까지 같이 읽어가지고 이제 가라고 다 표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어색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영국 돈의 단위가 파운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그래서 이걸 1천만 파운드라고 읽지 않고 1천만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읽으면은 가가 아니라 이제 이가 돼야 되겠죠. 다른 그 대목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마저 이 부분 읽어주세요. 이 문단까지 읽어주십시오, 김지원 씨.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발전하면 채무의 지불 기일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부를 모으는 독립적 형태로서 퇴장화폐는 없어지지만 지불 수단의 준비금이라는 형태로서 퇴장화폐는 증대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돈을 자기가 직접 어디 땅 파고 묻어두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떳떳지 못한 돈이 아닐 한 대부분 이제 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지불 수단의 준비금으로서는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다은 씨부터 갑니다. 세계화폐. 화폐는 국내 유통 분야의 범위를 넘어서자마자 가격의 도량 표준이나 주화, 보조화폐, 가치 상징 등의 국민적 복장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귀금속 덩이 형태로 되돌아간다. 세계 무역에서는 상품은 자기 가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독립적 가치 형태도 세계화폐로서 상품에 대립한다. 세계 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그 현물 형태가 추상적 인간 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 화신인 상품의 성격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 화폐의 존재 양식이 이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국내 유통 분야에서는 오직 어떤 한 상품이 가치 척도로 기능함으로써 화폐가 된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 척도, 즉 금과 은가 지배한다. 예, 좋습니다. 자, 세계 화폐는 적어도 이제 당시 기준으로는 각 나라에서 은행권이 어떤 식으로 유통하든 간에 그 나라 밖에서는 금이나 은 말고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서의 화폐, 금이나 은 그 자체가 요구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폐의 존재 양식이 개념, 일반적 등가물 상품이라는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나오긴 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오늘날에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막스가 지금 1867년 자본론 일권의 이제 독일의 초판이 발행될 때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 세계 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 척도가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제가 적용되는 지역하고 아까 이제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예로 나왔는데 은본이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개의 가치 척도가 존재하는 복본이제라는 것들은 불합리한 거죠. 우리가 이미 가치 척도로서 화폐의 기능을 살펴볼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자, 이 각주 59번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엥겔스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주 59번에 185쪽에 한 8번째 줄쯤에 보면은 19세기 말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독일어 사판이 1890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186쪽 가면은 이 각주의 이제 마지막에서 은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화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제 근본이제라는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근데 1차 대전이 터지면서 각 나라에서 이제 전쟁 수행을 위해서 전비 조달을 위해서 은행권을 찍어내면서 금태환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근본이제는 1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예, 붕괴가 되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1920년대 영국이 주도적으로 근본이제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1930년대 대공황을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또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을 거치는 와중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른바 금달러 본위제예요. 그래서 달러가 이미 자국에서는 불안은행권이었어요. 그래서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은행권들이 전부 다 이제 태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만 달러의 금과의 태환을 보증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전의 근본이제에서는 이때 은행권들은 전부 다 태환 은행권이었고 자국 은행권의 금태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만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엄밀한 의미의 이제 금본위제가 아니라 금달러 본위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과잉 살포가 되면서 이것조차도 1970년대 이후에 이제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까 언급했던 대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의 이제 후반부 현대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후반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8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김나영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세계 화폐는 일반적 지불 수단, 일반적 구매 수단, 그리고 부일반의 절대적 사회적 체험물로 기능한다. 세계 화폐의 주된 기능은 국제 수지의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 수단이다. 이로부터 중상주의의 구호, 즉 무역 흑자가 나왔다. 금과 은이 국제적 구매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주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생산물 교환의 종래 균형이 갑자기 파괴되는 때다. 끝으로 세계화폐가 부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체험물로 기능하는 것은 구매나 지불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이며, 그리고 상품 형태에 의한 부의 이전이 상품 시장의 경기 상황이나 이전 목적 그 자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 그러하다. 예, 좋습니다. 국제무역의 지불 차액은 결국 이제 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국의 은행권으로 지불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상주의자들이 이걸 이제 그 절대화한 거죠. 그래서 국부는 금과 은이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는 게 국부를 증진시키는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이제 상업자본가들의 이익을 마치 이제 국민 모두의 이익인 것처럼 왜곡한 결과물이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수지의 차익을 결제하는 기능 말고도 일방적인 구매 수단으로서 기능하거나 또는 본래의 목적 때문에 상품 형태에 대한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각주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전쟁 배상금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뭘로 줄 거냐? 금으로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또 정상적인 상품 교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 19세기 당시의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서 전 세계 금의 3분의 2가 미국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들이 군수 물자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생산한 걸 이제 일방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국의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본토가 점령당하면서 자국 중앙은행에 있던 금을 미국 중앙은행 금고에 피신시켜 놨는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적 구매 수단으로 이제 금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사실 그걸 근거로 브레튼 우드 체제가 가능했던 거긴 합니다만,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신민구 씨 가능하신가요? 네, 각국은 국내 유통을 위해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의 유통을 위해서도 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태정화폐의 기능들은 부분적으로는 국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인 화폐의 기능에서 발생하며, 부분적으로는 세계 화폐로서 화폐 기능에서 생긴다. 이 후자 기능을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적인 화폐 상품, 즉 금, 은의 실물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스튜어트는 금과 은을 그 단순한 국제적 대입물과 구별하기 위해 세계화폐라고 부르고 있다. 예, 세계화폐라는 이제 기능, 이 명칭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했을 때, 자, 은행의 준비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 예, 뭐 은행권으로도 준비금을 가질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은행권의 태환이 허용이 된다라면은 금으로 준비금을 마련해야 되죠. 근데 세계 시장에서는 또 이제 당연히 그 준비금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금일 수밖에 없다, 또는 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은찬 씨부터 갑니다. 금과 은의 흐름은 두 개의 방향이다. 한편으로 금과 은은 자기의 원산지에서 세계 시장 전체로 흘러나가 각 나라의 국내 유통 분야에 흡수되어 그 나라들의 국내 유통 물길로 들어가며 다른 금은 주화를 보충하고 사치품의 재료를 제공하며 퇴장화폐로 응고한다. 이 흐름은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각국의 노동과 귀금속에 실현되어 있는 금은 생산국의 노동 사이의 직접적 교환에 의해 매개된다.
다른 한편으로 금과 은은 각국의 유통 분야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는데 이 흐름은 환율의 끊임없는 변동에 뒤따라 일어난다. 부르주아적 생산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의 금고에 쌓이는 퇴장 화폐는 자기의 독특한 기능에 필요한 최소 한도로 제한된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이 퇴장 화폐가 그 평균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상품 유통의 정체, 즉 상품 탈바꿈의 진행 중단을 가리킨다. 예, 좋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제 금하고 은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는가라고 했을 때, 금이나 은의 이제 생산지에서 일방적 구매 수단으로 이제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면 그 상품들을 판매한 나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외하면은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의 이제 그 국제 무역의 결과로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마지막 얘기는 이제 퇴장화폐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그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문단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예, 오히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퇴장화폐로서의 소절 있죠. 소절 A에 이제 그 마무리로 들어가 있어도 무방할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은 예, 앞서 한번 언급했었죠. 지불수단에서 화폐 이야기했을 때 은행의 금고에 쌓이는 퇴장화폐는 예,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은행이 퇴장화폐를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하면 이걸 전부 다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신용창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금을 이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놔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금고에 이런 퇴장화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다? 상품 유통이 정체되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공황이 발발해서 그 공황 이후에 이제 정체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행에 예금을 하기는 하지만은 자본가들이 이제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은행 금고에 돈이 쌓이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 시기에 전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뭘 반영하는 거냐? 현실에서 상품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1권 1편을 다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각국의 불안지폐가 국가의 강제력만으로 과연 그 유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뒷받침한 대대적 가치를 할 수 있는 GDP나 아니면 그 세금, 국가에서 강제로 걷는 세금에 의해서 그 내재적 가치를 뒷받침해 준 건지 거의 동시에인지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부분 168쪽을 보면은 불안 지폐의 이제 객관적인 사회적 정당성은 어디서 생기냐? 강제 통용력에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설마 그 국가가 망하겠어 이런 식의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 배후에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대단히 취약하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발행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불안은행권의 문의 경우에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인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래서 그 1920년대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실제로 이제 그 마르크의 가치가 끔찍할 정도로 폭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 단위, 경 단위의 이제 마르크들이 이제 발행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물건 하나 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걸 발행한 나라의 이제 정부가 지금 다 이제 무너질 지경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은행권이
예, 는 더 이상 화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정도겠네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불안은행권의 강제 통용력의 배후에 있는 건 뭐다? 그 나라 이제 경제 전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일종의 신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제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네. 그 기축통화인 어떤 세계 화폐인 달러가 브레이튼 우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일정 정도 지금도 기축통화로서 그 하고 있는데 이것이 브레이튼 우주 체제가 끝나면서 그걸 뒷받침해 준 것이 금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는 페트로달러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를 사고 파는데 달러로 이렇게 결제하면서 일정 정도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이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발행한 것은 일정 정도 전 세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해당 부분을 좀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그 언급하신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 그 이후에 이제 달러와 브레튼 우즈 체제 당시에 달러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 브레튼 우즈 체제 당시에서는 달러는 그 종이 형태지만은 사실상 금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금과 달러 사이 이제 교환 비율이 그걸 이제 그 보증을 해줬던 거고요. 근데 지금의 달러는 국제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통용되기는 하지만은 그 가치가 끊임없이 의심받는 이런 이제 강대국의 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 세계 석유 시장에서 지불 결제 수단이 됐기 때문에 네, 기축 통화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뭐 경제적 더 실제로 최근에 갈수록 이제 군사적 힘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정하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고 유로로 쓴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위안화를 쓴다라거나 이런 영역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달러만이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불 결제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이제 2007년 말에 이제 세계 공황을 어떻게든 이제 버텨내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달러를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진짜 난리가 났을 텐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멀쩡한 이유가 뭐냐? 어쨌거나 대부분의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게 이제 지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드렸던 질문하고 연장되는 건데요. 아까 그 태환 은행 건일 때는 네. 금의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상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금의 가격이 아니라 금의 가치겠죠. 가치요. 네네네. 네. 그죠? 네. 왜냐면 네. 지금 태환은행권이라고 하면은 금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죠? 네. 예, 예, 예. 가치.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랬을 금 때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달라지면, 네. 그걸 이제 반영해서, 네네, 좋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의 네네. 상승과 네. 불안은행권 아까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정확하게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두 네. 가지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는 예. 이야기군요. 예. 그 해당 부분은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그 일단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시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겉보기로는. 근데 불안은행권이 아닌 다른 화폐 형태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보다 더 많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화폐의 경우에는. 그건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화폐수량설의 주장은 뭐예요? 상품화폐조차도 양이 많아지면은 상품 가격을 인상시킨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가치 개념이 없습니다. 화폐수량설에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폐 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화폐량이 많아지면 상품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화폐수량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유통 필요 화폐량보다 과잉 투입되었을 때 그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오직 불안은행권에서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안은행권이 전면화된 시기에서조차도 화폐량과 상품 가격 사이의 비례적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막스는 이제 이 해당 대목에서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 지폐가 너무 많이 2배 이상 되면은 실제로 상품 가격도 2배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불수단 내지는 이제 퇴장화폐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폐유통의 독자적 법칙에 대해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은 2절입니다. 그죠? 2절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고 실제로 이 2절에 대한 내용을 2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본 기능이 뭐예요? 퇴장화폐, 지불수단,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까지를 고려하게 되면은 설령 불안은행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통필요 화폐량을 넘어선 만큼 비례적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축장 기능을 불안지폐의 경우에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량설이 상정하는 식의 변화는 현실에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 두 가지 차이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조금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야, 겉으로 보면 이제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일부의 드러난 이제 현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두 이론을 이제 동일시하려는 이런 방식인데, 그, 어, 대단히 막무가내식의 이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완 공부한 김에 조금 더 제대로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화폐 형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불안은행권의 경우에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폐 수량설의 주장은 뭐다? 어떤 화폐인지, 화폐가 상품화폐이든 태환은행권이든 불안은행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화폐량이 많아지기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고요. 두 번째 경우 말씀드리는 거는 설령 불안은행권이 유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 수량설의 주장처럼 화폐량과 상품 가격이 비례적으로 변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더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텍스트를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예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제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한 번 정도
읽고 오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꼭 한 번씩 공부할 범위를 읽어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늦은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